일본이 식민지를 만드는 법, 식민지를 하는 법들을 다 서양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을 1910년도에 강제합병하기 이전부터 한국에 이미 고고학자들을 파견을 해서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조사를 시켜요. 우리 위대한, 자기네들 말로 위대한 일본 민족의 기원을 찾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좋은 물건이 있으면 다 가고 훔쳐가고요. 문제는 곳곳에 일본인 거류민촌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경쟁적으로 도굴하고 훔쳐가고 그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해서 정확하게 얼마나 많이 훔쳐갔나를 알 수도 없을 정도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사학과에서 고고학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으며 사라진 시간과 만나는 법의 저자 강인욱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께서 가장 기억에 남는 발굴 경험이 무엇인가요? 제가 요즘에 최근에 이제 신라 법흥왕이라고 하죠. 그 법흥왕릉이 있었는데 그게 태풍 영향으로 이제 좀 벗겨져 가지고요. 조사를 하게 됐어요. 원래 저희가 고고학의 원칙 중 하나는요. 훼손되지 않는 것은 그냥 놔둡니다. 건드리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땅속이 제일 보존이 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미래의 고고학자가 더 좋은 기술로 발굴하겠죠.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자연적인 재해로 유적이 망가진 경우는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렇게 그 안에서 적성 목각분 내지는 이렇게 돌무지 무덤이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신라에서 많이 보는 그러한 고분들, 천마총이나 황제 쪽에서 보이는 그러한 고분이 거기서 등장했대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동안 상식은 법흥왕 때에는 그와 같은 거대한 금관을 썼었던 그러한 화려한 고분들은 이미 안 나온다라고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현재 바깥을 보니까는 돌들이 막 쌓여 있어서 야, 이거 어쩌면은 우리의 통설이 깨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이제 흥미있어 하는 게요. 저는 전공이 유라시아 초원 지역과 많이 관련성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런 걸 있어요. 그동안에 알려져 있었는데 우리가 지식이 짧아가지고 잘 몰랐었는데 갑자기 그 유물이 알고 봤었더니만은 그런 뜻이었나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제가 요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독교의 흔적이에요. 네, 저희가 왜 기독교 그러면 우리 구한말에 내지는 조선시대 후기에 천주교와 개신교 들어왔다 그런 정도만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 발해시대 때 이미 기독교가 들어온 흔적이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가 되게 분파가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서기 4세기 때 에베소 공의회라는 그러한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억울하게 판정받은 네스테리우스 교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네스테리우스 교는요, 동방 기독교의 일종이라고도 하는데요. 네스테리우스 문이 이단으로 정죄받는 바람에 그분에 있는 모든 교파가 갑자기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크로드를 따라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동쪽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나라 때는 중국에서도 이미 정식 교회로 인정받았어요. 정식 종교로. 그래서 지금 서한에 가면은요, 그 당시에 드디어 우리 경교, 중국어로는 경교라 그러는데, 경교가 여기서 공인받았다 하면서 이제 자랑스럽게 거대한 비석을 세운 적도 있어요. 자, 당나라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거기서 또 탄압받거든요. 그래서 현재 기독교의 흔적은 당나라에서는요, 이 야오닝, 아마 만주의 서초까지 가는 적이 보여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고구려와 당나라, 교류나 또 발해는 또 실크로드까지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스테리우스 교 사람들이 안 오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황은 충분히 있는데 증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발해에도 보면은 그런 십자가 흔적이 나오기도 하고요. 한국에서도 한 5, 60년쯤 전에 불국사에서 십자가가 이제 나와가지고 십자가 형태의 돌인데 이게 이거 기독교 설마 약간 그런 경향이 강했는데요. 제가 요즘에 기독교의 흔적들을 하나씩 연구하다 보니까 이것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요즘에 확신을 하고요. 연구 중에 있는데요. 아마 그 연구는 아마 가을에 아마 이제 해외 학술대에서 발표가 될 텐데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본인도 우리 그런 말 그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 저희 유물도 발굴을 하는 사람들이 그 유물의 윤례를 잘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데 제가 보고 이거는 초원에서 온 유물인데 하는 그러한 유물들이 지금
제 눈에 가끔씩 보이고 있죠. 그거 이외에도 초원의 악기도 얼마 전에 국내에서 지금 뭐 발견된 것 같은데요. 그 얘기는 제가 요거 그만하면 하면 안 되는 게 나중에 정식으로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거는 고고학은 매일매일 새로운 게 나오고요. 매일매일 새로운 설이 옛날 것을 엎어버리고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고고학의 즐거움입니다. 저는 맨날 그 얘기해요. 학생들한테도 당신이 논문 쓴 거 10년 이상 가게 바르면 안 된다. 예, 땅을 파면은 매일매일 새로 파는 건데 매일매일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매력이죠. 과거를 연구하는 학문이 고고학도 있고 역사학도 있는데요. 고고학과 역사학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비슷하지만 다른 학문들이 많습니다. 사실 제 책에도 이제 그 얘기를 좀 썼는데요. 의외로 요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미국에서 고고학과 나왔다는 분이 계시다면은 그분 가짜입니다. 미국은 고고학과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 저는 공부 러시아에서 했지만은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셨습니다. 그건 엉터리냐고요? 아니요. 그분들은 인류학과를 졸업했어요. 인류학과 내에 고고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어요. 미국은요. 미국 대학들은 다 그렇고요. 영국이나 이제 그러한 중국도 그렇고요. 고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중국은 최근에 우리 단과대학 있지 않습니까? 뭐 문과대학, 뭐 이과대학 그런 식으로 아예 단과대학으로 고고학 대학을 만들어요. 엄청나죠. 고고학원을 만들어가지고 교수님이 뭐 60명, 70명씩 그냥 엄청나게 하는 학문으로 세우기도 하고요. 근데 일반적인 그러한 아주 발전시킨 것도 있지만 보통 저희는 역사학 중에 하나로 보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저도 사학과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역사학과 차이가 무엇이냐? 역사학은 글자 위주로, 문헌 위주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랑 이야기하다가도 이런 말씀하시죠. 저는 유물이 나오면 믿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역사하시는 선생님들은 사료가 있으면 믿겠다. 서로 그러니까는 같은 걸 이야기해도요. 완전 다르게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비유하면 이렇게 해요. 산이 있다고 칩시다. 산으로 올라가는데 저희는 아예 다른 길로 올라가는, 물론 목적은 똑같아요. 과거의 진실을 밝힌다는 건 똑같은데 서로 아예 다른 루트로 올라가는 셈이죠. 그러니까는 같이 연합을 해서 서로 이해하면 좋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고학을 하면은 문헌에 기록된 역사를 밝힐 수 있다라고 많이들 기대를 하세요. 그런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자, 우리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이순신 장군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하면은 그게 무슨 황당한 질문이세요? 당연히 계셨죠. 그러면 저희 이렇게 여쭤봐요. 자, 이순신 장군이 살았던 뭐 유물이나 물론 난중일기는 있지만은 칼이나 옷 이런 거 있습니까? 막 이렇게 하면은 잠깐만 거북선도 없잖아요. 예컨대 자 이런 식으로 막 하면은 잠깐만 그러니까는 난중일기 빼면은 뭐 없네? 생각해 보세요. 300척 이상이 되는 그 외적과 싸웠었던 명량부터 시작해서 수백 척이 왔다 갔다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진짜입니까라고 한다면 어떡할까요? 당연히 물론 저는 이순신 장군이 거짓말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근데 명량대첩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한산도 대첩, 노량 수많은 데서 수백 척이 싸우고 이렇게 해서 뭐 피를 물들은 바다였지만 정작 그 증거는 물질 자료는 지금도 찾고 있지만 나온 데가 없어요. 그렇죠.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질 자료는 반드시 역사적 자료와 꼭 일치하지는 않아요. 생각지도 않은 게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또 재미있는 게 역사학 자료는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만 쓴단 말입니다. 근데 고고학이 발견되는 거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건 그냥 무작위로 발견돼요. 쉽게 말하자면 저희가 쓰레기통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통에 있는 것 같은 것도 꽤 있어요. 무심코 버렸는데 거기가 발견되면 사실 그거는 역사학 자료로 나올 일이 거의 없거든요. 예컨대 우리 학생들 숙제할 때 깜지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깜지 뭉치가 나온 적도 있어요. 800년 전에 러시아에서 온핌이라고 하는 어떤 꼬마애가 주일학교에서 글씨 쓰기 한 연습이 하던 게 발견됐어요. 낙서 있죠? 나는 짐승이다 한판 붙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뭐 기사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근데 그런 건 역사 기록이 없거든요. 그래서 목적은 같다. 하지만 우리가 접하는 유물과는 대상이 완전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온핌이라고 하는 학생은 물론 글자를 만들었죠. 하지만 그 설마니 그런 낙서들이 역사 기록에 나오지 않거든요. 또 우리나라도 그래요. 삼국시대에 수많은 목간이 나와요. 이 나무로 된 그 길다란 조각이죠. 거기다 글씨 쓰거든요. 일종의 영수증 같은 거예요. 그럼 영수증은 문헌사에 없지만은 고고학이 발굴을 했는데 거기에 글자가 나오죠. 그러면은 역사학자들은 만세를 부르시면서 같이 연구를 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도 가야에서 대왕이라고 하는 글자가 토기에 나왔다고 해서 문헌사 역사하시는 선생님들이 아주 그냥 기뻐하신다고 했는데요. 저희는 그런 식으로 계속 연계가 됩니다. 교수님은 어떤 계기로 고고학을 연구하게 되었나요? 참 저도 사람들이 저한테 인디애나 존스 왜 안 물어보나 했어요. 이제 나왔네요. 근데 저는 관계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역사 덕후 그런 말 하던데 제가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저는 사실 뭐 갑자기 뭐 요즘 옛날 꼰대니까 옛날 말 해야 되겠죠. 뭐 예, 저 어릴 때 남들은 뭐 자동차, 뭐 로켓, 뭐 로보트 이런 거 좋아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하고 옛날 역사, 지도 이런 것만 좋아해서 사회과 부도만 메고 키워 살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꿈이 한민족 기원 밝히겠다라고 하고 이제 대학을 갔죠. 고고학과로. 예. 근데 저는 과가 이제 고고미술사학과예요. 제가 공부했었던 학과는. 근데 그거는 고고학하고 미술사라고 하는 학문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학과인데요. 갔더니만 이제 그리고 이제 사방에서 인디애나 존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남들이 말해서 그때 봤죠. 예. 근데 뭐 현실하고는 저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한편으로는 인디애나 존스라고 하는 고고학자의 모습은요. 그렇다고 아주 엉터리도 아닌 게 1950년대 이전에 서양에 있었던 수많은 나라들이 식민지를 만들어서 유물들을 약탈하고 훔쳐갈 때 그때의 그 고고학자들의 모습과도 상당히 일치해요. 그러니까 그게 아예 물론 지어낸 캐릭터지만은 인디애나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 많았었어요. 대부분은 그러한 그 연락 장교, 보통 정보원 역할도 많이 했었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루브르나 영국 박물관에 가시면 어떻습니까? 영국 박물관에 그 브리티시 뮤지엄, 그 우리 농담했잖아요. 건물하고 경비 빼면은 영국제가 없다. 그거 다 어디서 갖고 왔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뭐 누가 선물했겠습니까? 그 피라미드의 미이라를요? 다 훔쳐온 거죠. 근데 그거를 누가 훔쳐오냐? 고고학자들이 가서 파견돼서 그거는 나폴레옹도 그렇습니다. 나폴레옹도 이집트를 침략할 때 그때 수많은 학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때 목적 뭐냐면은 경쟁적으로 그 나라 유물들을 약탈이건 훔쳐오든 해서 그거를 자기 나라 박물관에 갖다 두는 것이 미션 클리어가 되는 것이었어요. 예, 그래서 보면은 인디애나 보면요, 영화 보면 맨 마지막에 꼭 그 유물들을 가지고 가서 자기 본국에서 이제 가면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같아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요즘은요. 저는 공동조사를 해요. 하지만 그 나라 유물들은 절대로 제가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러시아 연해주에서 발해 조사를 했을 때도요, 발해 유물들, 수많은 토기 쪼가리들 하나도 저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연구하려고 하면 제가 가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국제적인 그러한 그 원칙입니다. 하지만 옛날에 그렇지가 않았고요. 인디애나 존스 보면은 재밌어요. 그 영화 보면은 저도 뭐 중간중간에 봤는데 꼭 이 사람이 어디 연락 와요. 강의하다가 그거는 인디애나 뭐가 하나 나왔어 하면 어디에 뭐가 나왔는데 찾으러 갑시다. 그럼 그 온 사람이 누구냐? 같은 고고학 동료냐? 아니요. 정부에서 온 요원이 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고 인디애나 존스가 어디만 가면은 꼭 나치가 오건 누가 꼭 껴서 경쟁을 해요. 그러면 군대가 같이 오고요. 그러면 뭐 저게 정보장교. 무엇은 말이냐? 상당수의 고고학자들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은 아닙니다. 1차 대전하고 2차 대전까지만 해도요. 그러한 국가의 정보원을 겸했어요. 인디애나 존스의 그 롤 모델 중에 실제 모델 중에 하나였던 랭던 워너. 정말 그 모습이 비슷해요. 랭던 워너. 근데 이 사람은 실제로 중국하고 시베리아 일대를 왔다 갔다 하던 연락장교, 그러니까 정보장교 역할도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몇 번 왔다 갔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왜냐면 이런 거죠. 옛날에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 마음대로 가볼 수 있겠어요? 예, 누가 하다가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저 고고학자라 유물 캐러 갑니다. 그게 제일 편하잖아요. 실제로 또 캐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지역에 대한 지리 정보도 같이 얻고 사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제국주의 때 그러한 활용되었었던 고고학자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2차 대전이나 1차 대전 때 전쟁을 해요. 근데 적을 수도 가죠. 그러면 아무데나 막 포탄 떨어뜨리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적을 침략을 하면은, 정복을 하면은 그 지역에서 어떠한 지역은 보물이니까 건드리지 말고 어떤 보물은 중요하니까 얼른 우리가 이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로 옮겨버리고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것을 하는 고고학자가 있었어요. 바로 이걸 모누먼트맨이라고 하는데 문화재 부대. 그러니까 군대 안에 고고학자들이 같이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문화재 부대가 미리 가서 여기는 폭격하지 마세요. 저거는 내가 미리 가서 빼오고 이런 식의 걸 다 합니다. 그게 2차 대전까지도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2차 대전에 베를린으로 미군과 소련이 동시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베를린 박물관은 누가 먼저 이제 어떤 모누먼트맨이 먼저 가냐는 가지고 또 그게 경쟁이 붙었었습니다. 영화도 있었어요. 그 조지 클루니하고 맷 데이먼 나오는 그 영화 있어요. 그 모누먼트맨이라고 보시면요. 영화 재미는 차치하고요. 실제 고고학자는 그렇게 잘생기진 않았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인디애나 존스는 물론 근데 이 하나만 더 드리자면요. 인디애나 존스가 갖고 있는 메시지는 좀 위험해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의 수많은 박물관들은요. 다 그런 식으로 해당 국으로부터 허락받지 않고 약탈을 해온 유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도 명품으로만. 근데 그걸 보면 우리 분노해야 되는데 자, 우리는 인디애나 존스의 그 화려한 액션과 영화를 보면서 그러한 약탈 고고학자들을 박수치며 보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열받냐고요? 제가 맨날 강의할 때도 하고 하는데 아니 인디애나 존스를 일본이 한번 리메이크 해봐요. 다나카 교수의 탐험 해서 한국에 불국사 와서 폭파시키고 한국 국민들 막 채찍으로 휘두르고 이제 막 신라금관 뻥 터뜨리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그 엔딩 장면은 이제 신라금관 끌어안고 일본 간다. 근데 그거를 전 세계의 영화 관객들이 박수치면서 즐거워하면서 다나카 교수의 팬이 됐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이게 과장이 아니라 정확합니다. 아마 실제 한국의 왜 수많은 인물들이 왜 경쟁적으로 약탈되었는가 다 일제강점기 때 된 거거든요. 이건 아픈 역사를 헐리우드 영화로 해서 좀 미화시키는 것이 인디애나 존스이기 때문에 저는 그 영화 자체가 재미있다 없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고학자의 입장에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본다면 나쁜 영화입니다. 2차 대전 시기에 일본도 우리나라 유물을 많이 조사했나요? 당연합니다. 이 일본이 사실은 식민지를 만드는 법, 식민지를 하는 법들을 다 서양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을 1910년도에 그 강제합병하기 이전부터 한국에 이미 고고학자들을 파견을 해서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조사를 시켜요. 네. 그래서 1899년부터 오고요. 1909년부터는 이제 아예 동경대학교 교수가 와서 막 조사를 해요. 그게 이제 일본 사람들은 이게 한국의 문화들을 자기네들이 지키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자기 땅이 될 거니까 그 땅의 귀한 것들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만 더 있죠. 일본은 또 한국 문화재를 보는 눈이 특별했어요. 자, 일본 사람들은 자기 기원을 섬나라라고 보지 않죠. 한국이나 아니면 이 대륙에서 왔다라고 하거든요. 자기 나라 기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우리 위대한 자기네들 말로 위대한 일본 민족의 기원을 찾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고 좋은 물건이 있으면 다 가고 훔쳐가고요. 문제는 각 곳곳에 일본인 거류민촌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경쟁적으로 도굴하고 이제 훔쳐가고 그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해서 정확하게 얼마나 많이 훔쳐갔나를 알 수도 없을 정도예요. 우리나라에 근데 대표적인 신라금관 나온 데 있죠. 신라금관총. 그게 1921년도에 이제 발견되었는데 그거 발굴한 사람도 유명한 도굴꾼 중에 한 명이었어요. 모로가 히데오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금관 발견되니까 서울에 있는 그때 경성이죠. 고고 총독부 박물관에서 우리 내려가니까 정지시키고 있어라. 손대지 말고 있어라. 했는데 그 당시엔 교통이 안 좋으니까 며칠 걸리지 않습니까? 걸렸어요. 갔더니만 이미 모로가 히데오라는 인간이 다 발굴했다고 하면서 그래서 지금 정확히 위치를 몰라요. 유물들이 막 쌓여 있는데 정확하게 이거는 천천히 발굴해서 정보를 다 알아야
되는데 정말 거기 얼마나 있었는지 무엇이 있었는지 다 몰라요. 근데 지금 분명한 거는 금관청의 유물 중에 일부는 지금 일본에 있어요. 왜 있는지, 누가 줬는지 상상이 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나마 일총독부가 자랑하는 고분이 그 정도고, 그 밖에 우리가 지금 가야나 보면은요, 가야나 마하니나 보면은 고분들이 진짜 많은데 그 중에서 제대로 알려진 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다 도굴되었습니다. 그 도굴은 다 일제 때 이루어진 게 많고요. 또 일제 때 도굴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 후에도 이제 도굴했다고는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 끼친 그러한 그 영향은 진짜 안타깝게 이를 데가 없죠. 일본이 약탈한 우리나라 유물은 어디에 보관되고 있나요? 일단 일본의 각지에 거의 모든 대학교에 있고요. 예, 그다음에 개인 소장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65년도에 그 한일 다시 외교 수립할 때요. 그때 이제 일부 그러한 기관들이 갖고 있는 거는 돌려주지만 대부분의 유물들은 개인이 갖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 파악이 정확히 안 됩니다. 예, 지금 수만 점, 수십만 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확인된 것만 해도 한 몇만 점인데요. 그게 또 웃기는 게 한국에서 가져간 불상도 사실 예컨대 불상 같은 경우는 한국 거와 일본 거는 되게 비슷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일본, 한국 나올 수 있는 유물들은 없기 때문에 안타깝지만은 그 부분은, 그리고 또 이게 저희가 문화재 약탈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요. 평소에 우리한테는 우호적인 나라들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이런 사람들 평소에는 다 민주주의 다 이런 거 이야기하다가도요. 문화재 환수만 나오면 갑자기 다 일본 편이 됩니다. 자기들도 엄청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문화재 환수가 생각보다 거의 불가능하다 싶을 정도로 아주 강구해요. 절대 안 돌려준다. 이러면서 핑계가 주로 이제 전하라는 아직 미기에서 돌려주면은 문화재 보존이 안 된다. 문화재가 어디 있는 게 중요하냐. 잘 보존되어야지 하고 했었던 프랑스가 얼마 전에 노트르담 성당을 태워 먹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핑계입니다. 예컨대 프랑스도 똘레랑스에 강조하면서 문화 포용하지만은 아무리 진보 아니면 보수할 거 없이 문화재만 나오면 그때부터는 절대 못 돌려준다입니다. 체계적이고 잘 보존하는 게 좋지 않냐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말도 안 되는 논리죠.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러면은 당신들이 박물관 지어주고 준다? 아니죠. 절대로 안 돌려준다는 건 우리 예전에 그 KTX 할 때 프랑스 떼지베이 기술 받아가면서 왜 그 의궤 있지 않습니까? 돌려받는 거. 그것도 지금 돌려받는 거 아니라 그냥 영구 무한 연장하는 임대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사람들의 말을 그거는 철저하게 속이 뻔히 보이는 레토릭이지, 저는 아쉽게도 지금 이 모든 그 제국주의를 경험했었던 나라들은 현재도 여전히 그러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나라도 선진국이고 하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돌려받는 길은 전혀 없다. 아직까지는 성공한 예가 없고, 유일한 거는 이제 경매 같은 거 나오면은 사는 건데, 그러니까 갈 때는 헐값으로 갔다가 들어올 때는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들어오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국외 문화재 환수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러한 재단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으로서 성과가 실제 돌려주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지금은 약간 저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 돌려받는 것은 이제 추후에 미래의 일로 놓고 일단은 어디에 우리 문화재가 갔는지, 문화유산이 갔는지 그 현황부터 파악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재 환수를 노력하는 다른 나라들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문화재 환수 같은 거는요, 사실 지금 너무나 강고한 선진국들의 연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그 피해가 심한 나라가 이집트나 아니면 이란, 이라크에 있는 그 지역들인데 거기다 전혀 돌려주지 않으니까는 사실 이집트 정부도 그렇게 맨날 환수 이야기를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또 이게 재미있는 게요. 환수 운동을 할 정도 되면 일단은 경제력이 발달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식민지가 되었던 나라 중에서 아마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일 겁니다. 예. 굳이 말한다면 중국도 해당될 수 있겠네. 중국도 열강들의 침략 받았으니까. 근데 중국도 보면은 전 세계에 좋은 인물들은 다 있거든요. 근데 쉽게 돌려받지를 중국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물론 제일 좋은 거 돌려받는 건데,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1952년도, 그러니까 조약을 맺어서요. 그 이후에는
이 입수 과정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아예 경매 같은 거 팔지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꼭 우리나라로 가져오는 게 어렵다면은 적어도 그들이 그걸 가지고 되파는 행위를 엄격히 금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은 갖고 있어봤자 유지비만 들고 팔 곳도 없다. 약간 그런 식의 인식이 일단 깔리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요즘에 그러니까 문화재를 이제 문서를 위조해가지고 최근에 훔쳐온 것을 이제 문화재 위조해서 옛날에 갖고 온 것이냐. 1952년도하고 몇 개 조약이 있어요. 그 이전에 유통되던 것은 지금도 팔 수 있지만은 그 이후에 온 것은 정확하게 증명이 안 되면은 아예 팔 수가 없어요. 경매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최근에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 저기 불상 중에서요. 불상 안에 사람 몸이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사람 몸에다 그냥 불상을 입힌 거. 우리 김동리의 소설 등신불이라고 있어요. 등신불. 그게 뭐냐면 이제 사람이 가부좌를 튼 채로 이제 살아서 그냥 저기 목숨을 자기 스스로 이제 끊는 거죠. 그러니까는 저기 소신공양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있는 상태로 해서 몸에다 금칠을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입혀서 아예 불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상 안에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게 꽤 있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네덜란드에 있었던 어떤 박물관에 중국 불상이 하나 이제 들어온 거예요. 원나라 때께. 근데 아주 괜찮다 해서 전시도 하고 다들 어이구 멋있다 이러는데 거기에 큐레이터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불상의 밑에 옷자락이 이게 틈 사이로 옷자락이 나온 거예요. 잠깐만, 이 불상인데 왜 속에서 옷자락이 나와야 되지? 해가지고 CT를 찍어보니까 세상에나 그 안에 사람뼈가 고스란히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신불이에요. 충격과, 아니, 그럼 그동안 내가 그 옆에서 사람 유해를 갖고 있었냐. 근데 그것은 이제 차치하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게 분명히 이 네덜란드 사올 때는요, 헝가리의 무슨 사업가가 몇십 년 전에 구입을 하고 이런 문서를 다 받아서 이제 사온 건데, 그 몇 년 전에 중국에서 이거를 훔쳐온 거였어요, 누군가가. 작물이었어, 작물. 작물을 그냥 팔면 걸리니까 그런 식으로 문서를 위조해서 되팔았던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은 소젠성에서 계속 동네에서 모시던 등신불이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훔쳐간 거였단 말이죠. 그리고는 행방을 몰랐는데 해외 토픽으로 등신불 발견했는데 잠깐 저거 우리 마을에 있는 거잖아요. 저기 왜 저희가 있지? 즉각 반론하라 해서 난리가 난 적도 있죠. 그런 경우 진짜 많습니다. 그거로 하나 더 찍어도 돼요. 재미있는 그 중에 극도중 또 하나 얘기만 더 하자면요. 우리 하인리 슐리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트로이의 황금 아주 유명하신 사람인데 19세기 말에 일리아드, 그러니까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를 읽고 나도 한번 발굴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가서 발굴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황금을 찾아서 여보 내가 드디어 황금을 찾았다면서 자기 한 30살 이상 어린 새로 얻은 부인에게 직접 이렇게 끼워주고, 그게 아이들 만화로도 사방에 막 알려져서요. 저도 그렇지만 고고학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동도서 읽으면은 꼭 등장하는 게 투탕카멘 발굴하고 이 트로이의 황금입니다. 자, 근데 일단은 첫 번째 슐리만이 발굴한 거는 트로이가 아니었습니다. 트로이 유적인데 트로이보다 훨씬 더 이전에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황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단,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사실은 발굴 과정이 되게 좀 좀 사기를 많이 쳤어요, 이 사람이. 슐리만이라는 사람이 원래 군수업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속이고 하면서 자기가 유물을 빼돌렸어요. 원래는 오스만 투르크랑 반반씩 나누기로 했는데 다 빼돌려서 독일로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어디 기증해서 자기 이름으로 한번 이거를 만들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워낙에 그러한 좀 안 좋은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 아무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를린 박물관으로 그냥 기증이 그냥 들어갔죠. 이 사람이 죽고 조금 있다가 이제 히틀러가 집권을 했네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쟁이 납니다. 베를린은 폭격을 받죠. 그래서 베를린 박물관도 폭격 대상지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 독일이 실크로드에서 갖고 왔었던 거대한 벽화들 이런 것들 폭격 맞아서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면 이 벽화는 엄청 무겁거든요. 전쟁 와중에 무거운 걸 왔다 갔다 옮길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놨는데
폭격에 그냥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미군이 그 베를린 접수해서 유물들을 카운트를 해보니까 트로이의 황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때 소실되었구나 해서 저도 대학 때 그 책 보면은요, 트로이의 황금은 2차 대전 때 폭격으로 소실되었다라고 배웠어요. 제가 또 유학 갔거든요. 1996년도에 갔더니만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트로이의 황금이 발견됐답니다. 어디서? 러시아에서. 모스크바 푸시킨 박물관에 그 트로이의 황금이 있다는 것이 그때 확인된 거예요. 저보고 어이 이눅 너 전시회 한번 모스크바 가서 보고 와. 근데 모스크바가 제가 공부한 데서 비행기로 4시간 거리입니다.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4시간은 그냥 가까운 동네처럼 하시더라고. 갔다 오라고 해서 잘 됐다 하면 보자. 갔다 왔는데 보면서 아니 나는 누구고 여긴 또 어디인가. 내가 시베리아 공부하러 왔는데 트로이 황금을 내가 왜 여기서 보고 있지? 비현실적인 거예요. 자, 사정인 즉슨 아까 말한 문화재 무대에 있죠. 모누먼트맨들이 미군과 소련군 동시에 베를린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소련군이 빨랐어요. 빨라서 미리 트로이 황금을 독일에 있는 고고학자와 얘기가 돼서 미리 그거를 갖다가 그 당시에 이 트로이의 황금은 그 동물원에 있는 방공탑에 숨겨놨었대요. 왜냐하면 동물원 그 당시에 사료를 못 주니까 다 굶겨 죽이고 해서 되게 좀 비극적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거기 비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두었다가 통째로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습니까? 독일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 전쟁의 그 와중에 우리 거 훔쳐간 소련은 러시아는 즉각 반환하라.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 러시아가. 당연히 뭐 줬으면 지금 베를린에 있겠죠. 안 줬어요. 예, 그러니까는 러시아가 당신 참 말 잘했다. 히틀러 군대가 이 러시아 소련 침략하면서 불태운 그 문화재가 수십만 점이에요. 수십만 점. 심지어는 그 호박방이라고 해가지고 호박이 또 보석 호박 방을 통째로 채운 것을 히틀러의 나치 부대가 다 뜯어가요. 근데 호박방에 있는 호박들은 지금 어디 갔나 몰라요. 그 전쟁 와중에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무슨 미스테리, 보물찾기 이런 책도 많이 나왔는데 잘됐다 너. 당신들 말 잘했다. 이번 기회에 당신들이 그동안에 우리 러시아죠. 우리 땅 안에서 불태웠었던 문화재들 가져간 것들 즉각 반환하고 배상하면은 돌려줄게. 라고 했어요. 그래서 독일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죠. 가만히 있어야죠. 그래서 물론 그 다음에 이제 터키가 반발했어요. 터키가 우리 땅에서 가은 걸 왜 당신들이 왔다 갔다 하냐. 우리 다오 했는데 또 터키도 할 말이 없는 게 그 당시는 오스만 투르크였거든요. 튀르키예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도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유야무야 돼서 아직도 푸시킨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런 문화재가 비일비재합니다. 나폴레옹도 1812년도에 러시아 침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스크바를 불태웠는데 그때 모스크바 시민들이 다 텅텅 비우고 이제 빠져가지고 굶다가 결국 후퇴하지 않습니까? 후퇴할 때 모스크바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싸가지고 이제 프랑스로 후퇴를 해요. 근데 그 와중에 그 보물들이 지금 사라지고 없습니다. 나폴레옹이 프랑스 파리로 돌아왔더니 이미 그 유물들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중간에 버렸어요. 어디에 버렸을까? 요것도 또 이제 그게 또 이야기가 3박 4일인데 그건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고고학에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이야기인가요? 고고학계에요. 3대 뉴스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 무덤 발견. 두 번째, 징기스칸 무덤 발견. 3번, 아틀란티스 대륙 발견. 이 세 개 다 매년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밝히신 게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한테는 맨날 누가 들고 와요. 선생님, 저기 아틀란티스가 나오고 뭐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또 나와요.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 세 개는 일반인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인데요. 그렇지 않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다 아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매일매일 바뀌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인류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인류의 기원은 지금 예컨대 약 400만 년 전에 계속 인류가 바뀌어 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순간에도 계속 바뀌고 있어요. 400만 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200만 년, 호모 에렉투스라고 하는 이 호모 속이 200만 년 좀 전에 아프리카 대륙을 탈출해서 전 세계로 퍼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아마 일반인들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바로 그 고인류가 바로 네안데르탈인입니다. 아시죠? 네안데르탈인.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왜 그렇게 네안데르탈인 얘기가 많이 나오느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네안데르탈인은 1번, 현재는 멸종되고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현생 인류, 사피엔스하고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만 비슷하죠. 근데 우리보다 훨씬 더 아주 튼튼하고 몸도 아주 컸고 뭐 이렇게 하는데 빙하에 지나치게 적용됐다 멸망했다 배우는데, 근데 네안데르탈인은요 아시아에는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유럽에만 살았었어요. 유럽하고 이 러시아 일부에만. 그러니까는 엄밀히 말하면은 이거를 그 뉴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유럽 쪽인 거예요. 자기네 땅에서 맨날 나오니까는. 네안데르탈 자체가 독일에 있는 계곡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데 왜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없는 네안데르탈인이 이렇게 많이 나오냐? 그건 외신들이 워낙에 그것이 유럽에서는 핫 이슈이기 때문에 뭐가 나오면 뭐 네안데르탈인이 뭘 먹었네, 암이 걸렸네, 사피엔스랑 결혼도 했네, 아주 다양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정작 네안데르탈인은 우리의 주제가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공부한 그 러시아 과학원 시베리아의 러시아 과학원 분소가 있어요. 거기에 고고학 연구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거기는 이제 제가 유학 간 곳은 참고로 역사학 연구소는 직원이 40명밖에 안 되는데 제가 갈 당시죠. 고고학 연구소는 직원이 300명이에요. 거의 몇 배죠. 그러니까 거기는 고고학만 집중 투자하는 곳인데 저는 전공이 청동기 시대거든요. 근데 구석기 시대를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알타이 지역에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은 평생 파도 다 못 팔 정도의 아주 중요한 지역이니까 아예 그 앞에다가 거대하게 그러한 그 펜션 같은 거를 지어놓고 수십 년 동안 발굴을 하는 그러한 발굴장을 만들어버려요. 근데 저는 전공이 구석기가 아니지만은 알타이 조사 많이 했거든요. 그럼 알타이 조사할 때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같이 인사도 하고 이제 떠나는데, 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동굴의 이름은 데니소바 동굴입니다. 그 유명한 데니소바 동굴. 데니소바인이 발견되었던 바로 그 동굴입니다. 그 현장에서 저도 이제 같이 보면서 이 동굴 컴컴한 데서 다 흙을 긁어가지고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퍼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 몇십 미터 떨어진 계곡까지 가서 다 물로 씻어가지고 하나하나 핀셋으로 유물들을 뽑아내는 그 장면, 그 과정을 거쳤는데요. 그 중에서 요 손톱, 이 손가락 끝에 요만한 뼈가 하나 나왔어요. 여기에서 DNA를 추출한 결과, 네안데르탈인과 또 다른 같은 시대에 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지금은 멸종된 사람들이 또 있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게 데니소바인이라고 합니다. 아마 지금도 뭐 검색하시면 데니소바인이 엄청 나오고요.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스반테 파보라는 그러한 그 스웨덴 학자가 그 연구를 해가지고 DNA를 연구해서 2022년도에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죠.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러시아에다가 저기 우리 데니소바 동굴 축하한다고. 그러니까는 자기들도 이미 그 축하 파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은 씁쓸한 그 말이 기억이 나요. 언제나 그렇듯이 발굴은 고고학자가 하고 노벨상은 다른 사람 탄단 말이지. 이러면서 이제 마치 공은 제주가 부리고 이런 식으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데니소바 동굴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데니소바인들의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요즘에 뭐 인도네시아 열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아마 데니소바인들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으로 추정되고 있고 하는데요. 재미있는 거는 알타이 지역, 지금 제가 말했었던 데니소바 동굴은 네안데르탈인하고 데니소바인들이 같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여기를 발굴하면은 네안데르탈이 나오고 여긴 데니소바인이 나오고 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잡과했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아마 사실 이 데니소바인은 지금도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티벳에 보면은 왜 그런 설인 있죠. 예티라고 하는 설인이 막 나와서 막 이렇게 한다는 둥, 막 그런 식의 설화가 있고 뭐 거인 설화도 있어요. 근데 그런 설화가 어쩌면은 데니소바인이나 이 네안데르탈인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왜냐면은 네안데르탈인은 엄청 그 근육이 발달돼 있고 모든 피지컬한 특징이 뛰어났거든요.
근데 사피엔스보다 한테 밀렸어요. 지나치게 이제 그 당시 적응 잘 돼 있었는데, 그래서 뭐 유발 하라리가 뭐 사피엔스는 조금 더 뭐 좀 교활하고 약간 그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분명한 거는 이렇습니다. 어쩌면은 우리는 그 서린이라든지 거인 이런 식으로 서로 우리랑 이질적인 그런 괴물 같은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신기하게도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마 그러한 누적되어 있었던 기억들, 처음에 사피엔스가 그들과 같이 공존했을 때 어땠을 것 같습니까? 훨씬 더 싸움도 잘하고 하는 사람들을 하면 두려워했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식의 역사가 남아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유가요. 네안데르탈인이 보통 10만 년 전 정도부터 사피엔스한테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맨날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요즘에 네안데르탈인이 어쩌면은 2만 년, 3만 년, 뭐 5만 년 전까지 있을 수도 있었다는 그러한 연구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현재 우리가 인류가 약 2% 정도의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인류학자들은. 저는 사실 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저보다는 아마 그러한 고인류학자들이 더 잘하겠지만요. 분명한 거는 이겁니다. 고고학자들이 빛도 안 들어오는 컴컴한 동굴 속에서 이러고 있는 거. 저희 이거 하루 종일 50분하고 10분 쉬는데요. 허리가 펴지지가 않아요. 아파가지고. 근데 그러면은 맨날 팔 때마다 뭐가 나오냐? 아니죠. 그 데니소바 동굴 40년 발굴해서 요만한 뼈 하나 건져가지고 노벨상을 물론 본인들은 못 받았지만 받은 겁니다. 그래서 고인류학자들이 지금 매년 매일매일 바뀌는 결과가 내보고 있는데 바로 그렇게 고고학자들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발굴을 해서 데이터를 줬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었던 이러한 이야기들은요. 아마 다음 달 내년도 아마 또 바뀌는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고고학의 핵심은 특히 인류의 기원은요. 누군가가 단정 짓는다는 것은 일단은 그거는 좀 맞지 않는다. 현재까지의 그런데 또 다른 데이터가 나오면 바뀌겠죠. 바뀌면 언제 역사를 씁니까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바뀌는 것 자체가 고고학이 주는 매력이죠. 어쨌든 저는 저 분명히 대학 다닐 때 배웠었던 그리고 과는 다르죠. 그리고 맨날 제가 마치 알타이의 제2의 저의 그 집처럼 살았었던 데니소바 동굴이 요즘에 이렇게 유명해질 줄도 몰랐습니다. 네. 데니소바 동굴에서 발견된 데니소바인은 네안데르탈인과 어떻게 다른가요?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다부지고 온몸에 수염이 나고 해서 그러니까 서린이라고 아까 했지 않습니까? 그런 털복숭이 같은 거 형태여서 요즘에 멜라네시아나 이쪽 인도네시아 가면 이렇게 현지 원주민 중에서 약간 좀 이렇게 흑인 좀 비슷하면서 이렇게 다부지고 수염 많이 덥수룩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아마도 그 데니소바와 가장 가까웠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데니소바인하고 네안데르탈은 결혼할 수 있을까요? 합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데니소바 동굴 근처에서는 얘기해요. 그 같은 동굴에서 어떤 DNA는 데니소바인이 나오고 어떤 거는 네안데르탈이 나왔기 때문에 서로 이종 간에 결혼도 가능했었던 정도의 거리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요. 종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아니 비슷한 경우는요. 예컨대 우리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노새, 당나귀하고 말이 교배가 되면 나오면 그게 잘 교배가 그러니까는 가임률은 떨어지지만 어쨌든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정도였을 거라고 지금 막연하게 추측을 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유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요즘에 흔히 말하는 국뽕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유물이 우리나라가 정말 아름다운 유물이 많고 이런 식의 자랑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공이 청동기예요. 그래서 청동기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우리나라는 특히 청동 거울이 있습니다. 이 단유세문경이라고 하죠. 잔줄무늬 거울인데 이게 한 요만하죠. 작은데 아주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디테일한 기술을 갖고 있어요. 0.2mm, 샤프심보다 얇은 거라서요. 하나의 거울 안에 10,000개 이상의 콤파스로 된 원형의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 이게 그냥 거기다 갖다가 넣어도 사실 될까 말까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내가 그린 게 아니라 거푸집에다가 그거를 만들어서 흠을 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뜨거운 청동물을 부어서 만든 겁니다. 샤프심보다 더 얇은 두께의 빽빽하게 채워진 원형의 무늬를
그 원래 단유세문경이라고 하는 그 청동 거울의 기원 자체는 고조선 지역에서 시작이 돼요. 예. 그래서 만주에서 특히 랴오닝 지역에서 나오는데 기원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2800년쯤 전에 거대한 그 거울이 나오는데 여기는 번개무늬, 번개가 팍 친 것처럼 나오거든요. 근데 그 번개가 사실은 우리가 멀리 가면은요, 그 유라시아 대륙에 전차를 몰던 사람들이 전차 바퀴를 태양처럼 표현을 하면서 태양빛을 막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유라시아에서 서쪽으로 한 게 서쪽과 인도로 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히틀러가 아주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오명을 남겼었죠. 갈고리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스와스티커. 그게 원래 나쁜 뜻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널리 퍼져 있었던 마크였는데 히틀러가 그 악용하는 바람에 지금은 아주 나쁜 뜻이 됐는데 그 전부터 여러 고고학적 자료에 나와요. 그게 이제 태양을 상징하는 태양과 바퀴인데 그것이 이제 고조선 지역으로 오면서 청동 거울에 들어가요. 전차 자체는 이 한국까지 안 들어오는데 자, 그런데 그 유물이 생각해 보세요. 거울이라는 그 용도 뭐냐면요. 얼굴을 보는 거울이 아니에요. 예. 자, 보면 이런 식으로요. 거울을 제가 가운데 이렇게 두고 왔다 갔다 해봐요. 그러면은 빛이 반사가 되면서 보면 뜨겁지 않습니까? 제가 뜨거운 태양빛에 거울을 들고 이렇게 의식을 거행하면은요, 이 사람 머리에 보면은 태양이 있는 거예요. 태양의 후예입니다. 갑자기 옛날 그 드라마 태양의 후예? 예, 딱 그거예요. 샤만들이 거울을 끼고 의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갖고 왔습니다. 보면 이게 거울이 있는 건 좋은데 제가 지금 말하는 그 단유세문경의 거울은요, 뒤에 있어요. 뒷면에. 그러니까 뒷면이니까 아무리 내가 잘 세공을 해도 남들은 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양복의 안감 같은 거거든요. 굳이 뒤에다 왜 그렇게 장인 정신으로 새겼을까요?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그 자신만의 힘은 자신만의 기술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치밀한 기술가는 누구도 거울을 모방할 수는 있어.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이 거울은 특별한 거울이야. 그 놀라운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하이 테크놀로지가 들어간 기술이다. 그게 없으면 나는 힘 받을 수 없다. 자, 우리 요즘에 가끔씩 그 기술 하시는 분들이 자꾸 우리 이공계 처우 안 좋다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고대 적어도 2300년 전부터 샤만들은 기술을 숭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있죠, 웨이퍼 있죠, 웨이퍼는 똑같아요. 정밀해요. 정밀하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게 고조선 거는 그만큼 정밀하지 않은데 이게 남한으로 오면서 이게 컴팩트해지고 더 정밀해서 마치 진짜 나노 기술 하는 그런 반도체처럼, 그러니까 이게 정밀화가 더 높아지는 건데 그 정도로 뭐 정밀화를 구현한 청동기가 전 세계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 또 이게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국뽕시장, 사실 한국은요 청동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발달하지는 않았어요. 재미있는 게 보통 다른 나라들은요 청동기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청동기를 거대화시킵니다. 자, 중국 가시면 중국 거대한 소재 있죠. 다리 3개짜리 사람 키만한 것도 있고 100kg 이상 되는 거는 부지기수로 많아요. 베트남, 동남아시아는 청동북이 있거든요. 북도 제가 이렇게 해도 다 안 될 정도로 거대한 청동북들을 경쟁적으로 하고요. 일본은 동탁이라고 하거든요. 토닥고 동종을 만드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대형화가 돼요. 그러니까 다 비슷하죠. 예, 권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거대하게 만들겠다. 그에 비하면 한국은 정말 청동기가 작아요. 작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못 살았어가 아니라 그 안에 아주 첨단의 그러한 미세한 기술들을 구현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반도체와 비슷하다는 게 그 기술이 반드시 맞다는 게 아니라 그럴 정도로 우리는 무조건 크다고, 거대하다고, 위대하고 작으면은 보잘것없다. 그런 식의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봤자 피라밋보다 작지. 예, 무조건 작고 크고로 보지 않고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어디에다 두었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반영된 거울을 남들이 못 보더라도 갖고 있을 때 샤먼은 비로소 자신이 신과 맞닿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그와 같은 그 한국의 그러한 그 거울에 투영된 청동기 기술, 하이 테크놀로지는
곧바로 신과 맞닿는다. 자, 이거는 나중에 일본으로 이어집니다. 현재 일본의 일왕, 천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3종 신기가 청동 칼, 옥, 그리고 청동 거울입니다. 다 어디서 왔냐? 한반도에서 그 기술들이 전래가 된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은 거대한 기술을 키우는 때도 있었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작고 집약적 기술을 했다. 저는 그게 아마 한반도라고 하는 그 나라가 지역이 갖고 있는 지리적 특성과 한국인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그 문화가 같이 결합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이제 전공이 반도체는 아닙니다만은 제 지인 중에서 반도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이제 교류할 길이 많은데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중국에서 반도체는 불량률이 되게 중요한데 중국에서 아무리 더 나노 기술들을 해도 불량률이 높아가지고 잘 성공을 못한다 하면서 이제 한국이나 이렇게 특별하게 그러한 그 나노 기술들을 잘 구현한다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단순하게 거대하게 짓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정밀도를 높이는 사람들이 이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그렇게 본다면은 한국의 청동기 유물들은요 작지만 자랑스럽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에는 아주 한국만의 자랑스러운 유물이 많아요. 저는 근데 이거를 자랑스럽다는 것이요 크고 최고다가 아닙니다. 얼마나 그 나라에 맞게 독특하게 구현시켰는가라는 것이거든요. 한국의 이 유물들은 전 예컨대 신라의 금관도 보면은요 전 세계의 신라 금관은 기본적으로 유라시아에서 사방으로 확산되는 그러한 문화의 일부로서 오거든요.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이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도 신라 것과 아주 비슷한 금관들이 똑같이 보여요. 근데 신라 금관은 달라요. 다른 거는 신라 금관은 거기다 옥을 답니다. 옥. 원래 한국은 옥을 더 좋아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황금이라고 하는 요소가 더해지죠. 그래서 황금과 옥이 합쳐지면서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신라만의 금관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멋있다가 아닙니다. 그들이 왜 그걸 만들었고 왜 그들만이 특징이 어떻게 발현되었는가를 밝히는 게 진정 그들의 위대함을 밝히는 것이죠. 자, 위대함은 밝히는 자의 몫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저는 고고학자가 밝힌 한국의 유물의 위대함은 위대해서가 다른 나라를 압도해서가 아니라 그들만의 독특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어떻게 해서 고고학자가 밝혀낼 때 한국 문화의 독특함은 함께 나오지 않을까. 또 그렇게 밝혀지고 거기에 역사가 더해진다면은 나도 모르는 우리 한국의 모습들이 더 많이 알려진다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진정 우리 고고학이 우리 한국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합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흔히들 고고학이라는 학문이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이 한가롭게 다른 옛날 얘기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고고학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고고학이야. 제가 죽으면은 제 모든 남겨진 물건들은 고고학 유물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쌓여가면서 우리는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 발밑에는 어떤 유물이 있는지 모르고요. 또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또 유물이 될지 모르겠죠. 자, 이렇게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영원한 메비우스의 띠 같은 그러한 우리 시간 속에서 고고학은 그들을 통찰하는 그러한 또 다른 인사이트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 고고학을 다시 한번 아껴주시고요. 널리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